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한 예비 사돈을 만나는데 통쾌한 반전 복수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천 계양장 골목에서 김치와 반찬을 팔며 아들 하나 키워낸 오정수는 이제 68배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다. 아들 지훈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자리 잡고 드디어 결혼을 생각할 만한 여자를 데려온 것이다. 박서현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단정한 원피스에 적당한 화장, 공손한 인사,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이력도 그럴듯했다. 무엇보다 지훈이 좋아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으니 정순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상견례는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정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지만 그래봐야 시장에서 사온 검은색 바지에 남색 블라우스 정도였다. 반면 서연의 부모인 박형주, 이마자 부부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났다. 이마자는 정순을 보자마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훈이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엄마 이마자예요. 정순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자 이마자는 곧장 자리 배치를 주도했다. 마치 자신이 주최자인 양 행동하며 정순을 구석진 자리에 앉히려 했다. 다행히 지훈이 눈치채고 어머니를 상석에 모셨지만 그 순간의 미묘한 공기는 정순도 지훈도 느낄 수 있었다. 박형주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다. 수공예 편집숍을 운영한다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의 안목을 은근히 과시했다. 하지만 정순이 김치가게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아, 그러시군요. 김치 사업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이라는 단어에 묘한 강조가 있었다. 마치 정순의 평생 생계수단을 격상시켜 주려는 듯한, 그러나 실제로는 더욱 거리감을 만드는 표현이었다. 서연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속에 독이 숨어 있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치가게 운영하시면서 지훈 오빠 같은 아들 키우시다니.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건 절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칭찬 같았지만 정수는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천한 일은 안 한다는 의미였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이마자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화제를 혼수와 예식장, 신혼집 이야기로 돌린 것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하려면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훈이가 벌어서 집 마련하기에는 좀 힘들 텐데 지훈이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정순이 당황해하자 이마자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다. 우리는 서연이 혼수만큼은 제대로 해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집값의 절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훈이 어머님도 그 정도는 준비해 주시겠죠? 지훈이 얼굴이 붉어지며 끼어들려 했지만 정순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변변치 못해서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마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예상대로였다는 듯이. 아, 그러시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은 요양원들도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지훈이 어머님,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도 당황한 듯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던져진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정수는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봤다. 아들 지우는 계속 사과했지만 정수는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권 소장은 정순의 오랜 지인이자 이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소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전화를 끄는 정순의 눈빛에는 지난밤과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권 소장과의 만남에서 정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며 인천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특히 중구 계양로 일대, 그 중에서도 박형주 부부가 운영하는 수공예 편집숍이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다. 그 건물 말이에요, 소장님. 혹시 매물로 나온 적 있나요? 권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건물주가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몇 개 층을 임대로 내주고 있는데 임대료 연체가 잦아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혹시 그 건물 지분을 일부라도 인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권 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순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지인인 만큼 깊이 묻지 않고 알아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정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박형주 부부의 수공예 편집숍이었다. 아들 지우는 출장 중이었고 서연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그냥 동네 구경 삼아 둘러보려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뜰리에 봄이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는 생각보다 넓었다. 1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수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도자기부터 직조품, 목공예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마치 작은 미술관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정순이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일어났다. 하지만 정순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시장에서 사온 듯한 검은 바지에 무난한 카디건을 입은 노인 여성. 그녀의 눈에는 잠재 고객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것 찾으세요? 퉁명스러운 어조였다. 정수는 신경 쓰지 않고 진열된 도자기들을 둘러봤다. 손으로 만든 흔적이 역력한 소박한 찻잔들이 마음에 들었다. 이 찻잔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마지못해 찻잔을 꺼내 보여주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마자였다. 그녀는 정순을 보자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과장된 미소로 바꿨다. 어머, 지훈이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정순이 인사하자 이마자는 곧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온다고 하자 이마자는 직접 정순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뭘 보고 계세요? 아, 그 찻잔요? 그건 좀 비싸요. 한 개에 15만 원이거든요. 가격을 들은 정순이 잠시 머뭇거리자 이마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다. 어머님 연세에는 이런 것보다 저쪽 코너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한복이랑 실용적인 소품들이 있거든요. 생활한복 코너는 가게 구석진 곳에 있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진열도 대충 되어 있는 곳이었다. 마치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기서 골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수는 잠시 그 코너를 둘러본 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역시 그 찻잔이 마음에 들어요. 세트로 사면 얼마예요? 세트요? 6개 세트인데 90만 원이에요. 이마자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설마 정말 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순이 지갑을 꺼내자 이마자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 그런데 지훈이 어머님.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 아니에요. 젊은 감각으로 보면 좀 촌스럽다고 할까? 지훈이 어머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모던한 것 같기도 하고.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마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이런 수제품들은 관리가 까다로워요. 자칫 잘못 다루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고, 어머님 같으신 분에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 순간 박형주가 안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 아내보다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 지훈이 어머님. 이런 곳까지 오셨네요. 사실 저희 가게는 컬렉터나 전문가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일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정순이 여전히 찻잔을 보고 있자 박형주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전시품들은 리셀이 안 됩니다. 환불도 안 되고요. 한번 사시면 끝까지 가져가셔야 해요. 그래서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게 리셀이 안 된다는 말은 곧 당신이 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정순도 이마자도 박형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찻잔을 다시 진열장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요. 리셀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서려 하자 이마자와 박형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정순이 문간에서 돌아서며 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참 좋은 가게네요. 이런 곳에서 장사하시니 부럽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그런 어조였다. 정순이 나간 후 이마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혹시 너무 심했나? 박형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가 심해? 현실을 알려준 것뿐이지. 김치가게 하던 분이 갑자기 90만 원짜리 찻잔을 사겠다고? 말이 되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순의 마지막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너무 담담했다. 화가 났다면 이해할 텐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권 소장에게 전화했다. 소장님, 그 건물 이야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급하게.
권 소장이 가져온 소식은 정순에게는 기회였고 박형주 부부에게는 곧 닥칠 재앙의 전조였다. 아뜰리에 봄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가 사업 실패로 급전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건물 전체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나누어 처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소장님, 혹시 그 건물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정순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런 규모의 거래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권 소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정순이 지난 40년간 김치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미 인천 구도심 주요 지점에 건물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수수하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소유자 중 한 명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수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던 구도심 건물들을 하나씩 매입해왔다. 당시에는 헐값이었지만 인천 계양장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는 수십 배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김치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재산 규모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권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이번처럼 공격적인 투자 의향을 보인 적은 없었기에 의외였을 뿐이다. 일주일 후 정수는 건물주와 만나 지분 3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금 일시불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우선 매입권을 확보했다. 건물주가 추가로 매각할 경우 정순이 먼저 사들릴 수 있는 권리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정수는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당분간은 자신이 건물 지분을 매입한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건물주도 별다른 이해 없이 받아들였다. 한편 박형주와 이마자는 정순의 방문 이후 묘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그날 정순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너무 침착했다. 모욕을 당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마자가 처음으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은 정순이 방문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박형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뭐가 심해? 현실을 알려준 거지. 김치가게 아줌마가 우리 가게에 와서 90만 원짜리 찻잔을 사겠다고? 웃기는 소리야.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박형주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전부터 건물주가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월세는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지만 그동안 자주 연락하던 건물주가 갑자기 잠적한 것이 이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형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형주 사장님이세요? 저는 대한부동산 중개사무소 권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건물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잠시 시간 내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박형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혹시 건물주가 매각을 결정한 건 아닐까? 아니면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 아닐까? 이틀 후 권 소장을 만난 박형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분 30%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갔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 전체 소유권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박형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존 임차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새 건물주가 누구죠? 권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조만간 연락이 갈 겁니다. 그날 밤 박형주는 이마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마자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다.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새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임대료를 대폭 올리거나 아예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난 5년간 공들여 꾸민 가게, 그리고 쌓아 올린 고객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 부모님 가게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마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서연도 당황스러워했다. 그럼 지훈이한테 말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볼까요? 그래야겠다. 지훈이가 변호사니까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정순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정수는 매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김치 가게를 열고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박형주 부부의 운명을 좌우할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서류들이 빛을 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이 건물 지분을 매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기존 건물주가 나머지 지분 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수는 우선 매입권을 행사해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제 아뜰리에 봄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 소장은 정순의 지시에 따라 박형주에게 면담 요청을 보냈다. 새로운 건물주와의 만남이라고 했다. 그날 아침 박형주와 이마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새 건물주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두 사람은 30분 일찍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이마자는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고 박형주는 새로운 건물주가 어떤 사람일지 추측해봤다. 아마도 요즘 이 동네가 뜨고 있으니 투자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권 소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온 사람을 보자 박형주와 이마자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다. 오정순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 바지에 남색 카디건을 입은 정순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박형주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히 정순이었다. 정순은 박형주 부부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권 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권 소장이 침착하게 소개했다. 이분이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 오정순 사장님이라고.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마자가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가 입에서 테이블로 그대로 뿜어져 나왔다. 박형주는 마치 헛개비를 본 듯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다.
박형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이해해 보려 애썼다. 하지만 어머니는 김치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서연이와 지훈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정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묘한 여유가 느껴졌다. 자신이 김치가게 하는 오정순이 맞다고 했다. 40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김치가게 하는 사람이 건물을 살 수 없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마자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떠듬거리며 자신들의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수는 잠시 권 소장과 눈을 맞춘 후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 말로 만료되는데 아쉽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마자가 왜 그러는지,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는지, 임대료도 성실하게 냈는데 왜 그러는지 따져 물었다. 정순이 고개를 천천히 들며 이마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난번에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요양원들도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나중에 좋은 곳 알아봐 주겠다고 했던 그 말을 말이다. 이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변명했지만 정수는 박형주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찻잔을 사려고 했을 때 무엇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리셀이 안 된다고, 환불도 안 된다고 했으며 컬렉터나 전문가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고 하면서 김치가게 하는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을 말이다. 박형주가 급하게 변명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건 정말 오해였다고,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다. 하지만 정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박형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자신도 리셀은 안 한다고, 환불도 안 된다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박형주와 이마자는 경악했다. 자신들의 말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수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했다. 지난번에 자신에게 요양원 얘기를 할 때는 참 자신 있게 말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 말이다. 그 순간 박형주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이게 무엇이냐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겠다는 건지, 이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복수가 아니라 그냥 사업하는 거라고 했다. 임대업도 엄연한 사업이고 임차인을 선택할 권리는 건물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도 적절히 끼어들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 건물주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마자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먹이며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정수는 이마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잘해보겠다는 그 말은 처음에 자신을 무시한 그들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지 자신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박형주가 마지막 수단으로 서연과 지훈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들이 이렇게 되면 서연이와 지훈이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건 이미 끝났다고 했다. 지훈이 며칠 전에 서연과 헤어졌다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서 그 애의 본 모습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훈은 정순에게서 상견례와 편집숍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고 나서 서연과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연에게 한 마지막 말은 간단명료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 모습이 가장 구렸다는 것이었다. 카페에서의 만남이 끝난 후 박형주와 이마자는 넋이 빠진 채로 가게로 돌아갔다. 5년간 공들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깔보고 무시했던 김치가게 아줌마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들이 무시한 사람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한 달 후 아뜰리에 봄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박형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인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정수는 비어있는 1층 공간에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였다. 한쪽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을, 다른 한쪽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버 작업장을 만들었다. 임대료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다. 서연과 헤어진 일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이 뭘 걱정하겠냐고, 그건 지훈 마음이라고. 그런데 자신은 잘한 것 같다고 했다. 지훈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자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지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살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다. 같이 살아줄 이웃이 필요한데 서연은 이웃을 무시하는 애였다고, 그런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말이다. 정수는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복수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똑똑히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은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이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 간판에는 청년 공방과 실버 작업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정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마침내 진짜 리셀이 끝났다.